안녕하세요.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안달소전 낭독해 드릴게요. 안달소전 이무영. 권안달도 이 동네 다른 열쇠집과 같이 단양댁의 논 몇마지기와 반 몇되기를 얻어붙여 권안달의 말을 본다면 그 덕으로 거미가 입에 줄을 못 치고 있는 셈이다. 원래가 크지도 못한 키에다가 양쪽 어깨가 착 내려앉고 그나마도 상반신에 비해서 하지가 짧은 편이라서 얼핏 보기에는 어딘지 생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 자연 얼굴도 큰 편이 못 되고 햇볕에 탄 황토색 살빛과 유난히 노란 수염이 그것도 이면치레로 몇 가닥 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던히 옹졸한 인상을 준다. 만일 그의 눈이 가로 찢어지지만 않았더라도 그 왕방울 같은 두 눈이 초라한 체구와 옹졸한 얼굴이 주는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받침을 해 주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눈이 다 바깥쪽으로 쪽 찢어진 데다가 겉눈썹이 가지런히 곤두서서 푼더분하기는 고사하고 되레 삼한 인상을 준다. 이런 형의 얼굴이면 대개 콧마루가 날쌔고 아래턱이 빠른 것이 보통이지만 권한달은 콧마루도 날카롭지 않고 아래턱도 빠른 편은 못 된다. 그의 얼굴에서 좀 푼더분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그마한 후덕과 정다움을 느끼는 것은 그래도 역시 이 민춤한 턱의 덕분이 많았다. 언젠가 지금은 갈려갔지만 시라가와라는 주재소 주임이 연말 경계로 이 동네에 왔다가 권한달을 보고는 전형적 조선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여 구장과 무슨 일이 있었는데 후에 구장한테서 그 말을 통역해 듣고는 거 부장이 잘 봤군. 버젓한 조선 양반을 이 되놈이나 양대인 같았다면 시비도 할 만하지만 하고 혼자서 온종일 뇌고 내고 했다지만은 역시 부장의 눈은 정확했다. 이모저모 뜯어놓으면 그런 줄을 몰라도 권한달은 척대하면 역시 어딘지는 모르게 조선 농군의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권한달은 이 동네, 좀 더 자상히 말하자면 경성에서 백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모군 모모면 모모리, 이 모모리는 옛날부터 국말이라고 불러온다. 이 모모리에서도 맨 구석진 오봉산 기슭에 큰 잿더미만한 오막살이 집에 사한다. 원래는 이 근방에 흩어져 있는 권신의 산소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운 묘막이라고 한다. 건넌방에 석유 괴짝을 모아서 놓은 한 칸 마루가 있고 이 안채와 마주 향해서 포플러를 찍어 세운 헛간 두 칸 턱에 외양간이 한 칸 붙었다. 칸으로 치면 7칸 턱이나 되는 셈이나 기실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방은 안방뿐이었다. 이 칸반 턱도 못 되는 방에 권한달 내외와 13살 난 분이 10살, 7살 이렇게 5식구가 끼어 자고 건넌방은 지난 봄에 맞아들인 새 며느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권한달은 여름에는 바깥마당에 멍석을 펴고 자기가 일쓰고 날이 좀 선선해지면 요떼기를 돌돌 말아 끼고는 구장집 사랑을 찾아간다. 안달 오나? 저녁들 자셨나? 그는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벌써 누울 자리를 눈여겨보는 것이다. 저 사람 또 안달하네. 이 긴 밤에 언제 자면 못 자리라고? 그렇지 않아. 그건 자네들이 모르는 소리지. 자식하고 잠하고는 일찌감치 서둘러야 하는 법이야. 그가 이만한 대꾸를 하는 것도 대개 벌써 자리를 잡고 누워서였다. 검정인지 회색인지도 분간케 어려운 요떼기를 둘로 접어서 발만 꾸리고는 드높은 목침을 베고 햇볕에 새던 새우처럼 꼬부라진다. 생원,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고. 밤도 길고 한데 우리 한 캐만 늙읍시다요. 그래 보지, 권한달. 코 올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들의 이런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대꾸도 않고 생코를 드릉드릉 곤다. 그러다가 정말 코를 골고 마는 것이었다. 에이구 안달. 이 저 사람이 몇 해나 더 살자고 저렇게 안달이라지. 몇 해는 웬 몇 해야. 뭐 그 사람 나이가 환갑 진갑 다 지난 줄 알던가? 이제 45이야 45. 창식이가 몇 살인데? 아 그놈이 이제 갓 스물이지. 하긴 그렇구먼. 작자가 너무 안달을 했으니까 얄미워서 그러지. 이 사람 안달 타령은 쉬엄쉬엄하고 어서 빼게나. 권안달의 본명은 권중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는 몇 없다 싶으리만큼 그의 별명은 오래된 것이다. 한 동네에서도 젊은 아이들 중에서는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일평생 땅만 파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운명지어진 그들에게는 아무개 성이 무엇이요, 아무개 아버지요, 아무개 할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한 때문도 있기는 했지만 권한달의 별명은 그만큼 유래가 긴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벌써 20년 전 그가 아직 26살밖에 안 됐을 시절이다. 그 전전의 가을에 그는 지금의 저한테 장가를 들었다. 그제나 이제나 남의 땅만 파먹고 사는 그들 처지에 30전에 도령 소리를 면한 데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국말서 한 30리 떨어진 동네에 혼인한 바로 다음에 남편을 여인 17살 난 소녀 과부가 있었다. 권중욱의 아버지 권생원은 자기도 이미 연로했고 가세가 하루 이틀 새로 펴일리는 만무한지라 자식 장가도 못 들여놓고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그 소녀 과부와 짝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말이 그렇지 17이니 뭘 알겠느냐. 너 다음이라도 아예 딴 생각일랑 말고 네 댁을 아껴주어라. 권생원은 아들을 불러앉히고 타이르고 했다. 권생원은 일자무식이었다. 원래 뼈대를 찾는다면 터무니없는 집안은 아니었다. 생원이란 것도 동네 사람들이 그의 조상이 한때 이조 중엽에 떠들썩하던 권승지였다고 해서 자진해서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도리어 싫다 했다. 몇백 년 전에 벼슬한 것이 내게 하관인가? 양반이란 학문을 닦아야 양반이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위인이 그런 건 찾아 못하나? 오히려 부끄러운 노릇이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같은 권씨 집안으로는 국말 근동에 두세 집이 있었다. 그 권씨들이 가끔 몇 대조가 어떠니, 몇 대조가 무엇을 했느니 하면 그는 볼일을 보러 갔다가도 슬며시 돌아와 버린다. 그가 젊었을 시절만 해도 조상만 들추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시절이었건만 그만은 오히려 숨어 살려 하였다. 제 조상이 잘났다는 것만 자랑하는 위인이니 저 못난 건 모르지. 그저 조상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조상한테 욕을 먹이는 게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처세를 했다. 그는 어떤 편이냐면 좀 되바라진 자기 아들도 어려서부터 자기의 소신대로 길렀다. 사람은 자기가 잘나야 대우를 받는 법이다. 쓸데없이 조상을 들추는 사람처럼 못난 사람은 없다. 조상을 들추지 말고 너 자신을 들출 수 있도록 해라.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알아보는 위인이 조상만 들춰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권생원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중욱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가 남의 땅떼기를 얻어붙이면서도 중욱이를 글방에 보낸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 동몽선습을 겨우 떼고 눈물을 머금으며 사랑하는 아들의 등에 지게를 지우기는 했지만은 권한달이 자기 성명을 알아보는 것은 그 아버지 덕분이었다. 안달이 처음으로 달아빠진 낫고랭이에 목다리 지게를 진 것은 어떤 늦은 가을 아침이었다. 그 해로 처음 살얼음이 잡힌 이튿날 아침이었던지라 그들 부자의 마음은 더욱 서글펐다. 된소리가 눈처럼 대지를 덮고
반머리에 선 회초리만 남은 포플러 가지에 앉은 까치 소리도 서글펐다. 자기는 기왕 땅을 퍼먹고 살았지만은 자식 때에만은 아비한 노릇을 안 시키리라고 굳게 굳게 맹세했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가며 저 오봉산 기슭에까지 따라 나오며 아들 몰래 눈물을 닦고 있었다. 중우가 추우냐? 아니요. 그래야지. 불이 나게 가서 한 움큼만 긁어가지고 온. 그동안에 아버진 얼른 저 자리를 마물러서 장에 갔다 올 게니께 너무 욕심 차리지 말고 조금만 뜨더라. 네. 넌 어린 속에도 아비가 원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비 눈에서도 피눈물이 난다. 아빈들 왜 네 등에 지게를 지우고 싶으랴만. 하지만 중우가 아비는 무슨 짓을 하든지 너한테만은 일평생 지게는 안 지우마.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말소리가 점점 눈물에 지적지적해가는 것을 본 중욱이는 아버지 하고 지게를 진 채로 털썩 주저앉으며 흐느껴 울었던 것이다. 나이 어린 중욱이에게는 그것이 어떤 서름인지도 몰랐다. 책을 끼던 겨드랑이에 지게 작대기를 끼고 붓을 쥐던 소나기 위에 낫자루를 잡는 서름이 아닌 바도 아니었다. 오늘부터는 자기도 일평생 아버지와 같은 일생을 보낸다는 것을 막연히 일망정 의식 못한 바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서름은 오직 단순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본 데서 온 귀여운 눈물이었다. 울지 마라, 중우가. 권생원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다 말고는 그대로 자기도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별렀더니만 너한테다가 또 지게를 지우다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 등에다가 지게를 지우실 때도 그렇게 우시더니만. 그는 그만 환장이 된 것처럼 마른 잔디를 벅벅 쥐어뜯으며 울었던 것이다. 아니다, 중우가. 가자. 내가 네 등에다 왜 또 지게를 지우니? 자, 그놈의 지게 이리 다오. 이리 주어.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어린 아들의 등에 졌던 지게를 벗기더니 무서운 증오와 함께 땅에다 메어쳤다. 그러고는 마치 그 지게가 자기와 자기 아들의 운명을 뒤틀어 놓으려고 한 것처럼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지게를 짓밟았던 것이다. 바짝 마른 지게발은 비명을 울리고 동강이 났다. 그는 아직도 분을 못 풀고 신이 나서 사그리 짓밟더니 자, 가자. 너한테다 왜 지게를 또 지우니? 중욱은 엉엉 울면서 집으로 끌려 내려왔었다. 며칠 후 다시 뚜덕뚜덕 어린 아들의 지게를 꾸미고 있는 권생원의 꼴은 그러나 더욱 처참한 데가 있었다. 그 길로 중욱은 영영 지게를 벗지 못하고 말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교훈은 뿌리 깊이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었다. 그의 아버지는 손자놈의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었다. 그때도 그는 모들뜨기 숨을 쉬엄쉬엄 쉬며 중욱이를 머리맡에 앉혀놓고 중욱아, 무슨 일이 있든지 창식이에게만은 지게를 지우지 말도록 해라. 너 할아버지가 하시려다가 못하셨고 내가 하려다가 또 못했지만 너까지 그 뜻을 저버려야 되겠느냐? 당부해가며 숨을 거두었던 것이었다. 권중욱에게 안달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아버지의 사한 교훈의 덕택이었다. 중욱은 눈을 뒤집어 쓰고 일을 했다. 소처럼 자고 소처럼 일했다. 그러나 소처럼 먹을 수만은 없었다. 먼 동이 틀 때부터 이슥토록 소처럼 일을 하고도 그는 오직 토끼처럼 입만 놀렸다. 1년 가야 떡 한 조각 술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 손장난하는 데는 더구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그의 말 맞다나 무엇이 뒤집어 씌워서 한 해 여름 팽이 노름을 해했다. 마침 백중이어서 장터에서 씨름판이 벌어지고 난장도 튀었었다. 동무들과 휩쓸려 나갔다가 권하는 바람에 일전 놓고 오전 놓고 하다가 일원각수나 물리고 말았다. 50전을 찾았다. 그 바람에 그는 남은 50전을 마저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광목 끊으러 갔던 10원을 다 털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속임수였다. 그러나 다 잃고 난 후에야 그것도 깨달은 그였다. 그것은 피땀, 아니 피눈물이 섞인 10원이었다. 한여름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원두막을 지켜서 만든 10원이었다. 그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난각의 술집으로 들어갔다. 막걸리를 곱배기로 2잔이나 거듭하고 흥분이 되어 이놈의 손, 이놈의 손가락 하고 팽이 돌린 손가락을 자기 주먹으로 콕콕 조져댔다. 이맛박을 뚫어도 노랑물 한 점 안 나오리라던 중욱이가 10원을 잃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간에 퍼지자 누가 보고 전했는지 손가락을 주먹으로 짓짓한 이야기가 퍼져서 안달안달해야 내 고런 놈 안달이라니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너서 그대로 안달이 되고 만 것이었다. 기실 시골 사람들에게는 권중욱이라는 이름보다는 권안달이 한결 부르기도 쉬웠다. 남들은 안달안달하고 그런 양 말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무섭게 한 덕으로 지금은 훨씬 셈이 폈을 것입니다. 아마 땅맞이기나 꽤 있을 거리요. 서울에서 박봉으로 버티다 못해서 남들이 하듯이 나도 농사나 좀 지어볼까 하고 같이 회사에 있던 김모의 발련으로 이 궁촌으로 올마온 지 얼마 안 되던 어떤 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려준 정군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정군은 김군과 외사촌간이었다. 그래, 권한달의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궁금했다. 3대를 두고 이루려던 그 뜻이고 보니 손자대에 와서나 이루어지이다 하고 비는 마음도 간절했다. 딱한 일이지만 그저 그 시기 장식이지요. 역시 지게를 친단 말인가요? 할 수 있나요? 지금 농사랑 옛날과도 달라서 출몰은 늘어도 소출은 늘지를 않으니까요. 나는 암담해져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필사코 아들에게는 지게를 안 지우려던 일생의 꿈도 헛되이 깨어지던 그날 아침처럼 서리가 오려는지 차차분한 찬 하늘에는 별 한 점 없다. 그렇듯이나 독실한 농꾼이 이 3대를 두고 이루려 하고도 이루지 못한 그 꿈을 호미자로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책상 물림인 내가 어떻게 이루랴 하는 시커먼 불안이 권친의 3대가 걸어왔다는 길의 암담과 함께 가슴을 진커니 내리누르는 것이었다. 그럼 지금 권한달래는 전답이 얼마가량이나 되는가요? 나는 어디서든지 이 가슴의 암담을 헤쳐줄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1년 계량은 되나요? 웬걸요. 말하자니 땅이라지. 모르면 몰라도 논이 서마지기에 밭이라야 한나절가리나 될런지. 그럼 지금 시가로 치면 글쎄요. 논도 건답이니까 한 5, 600원이나 될까요? 나는 더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아서 그대로 일어섰다. 어느덧 개소리도 겨울다워졌다. 길은 걸을수록에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다. 그날 밤 이후로 권한달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내게는 한 공포가 되고 말았다. 안달의 그 퀭한 어떻게 보면 삼각형으로도 보이는 그 눈 속에 눈물이 그득히 괴어 있는 것 같이도 보여진다. 그 눈물은 안달 한 사람의 눈물도 아니요 그들 일가만의 눈물도 아니리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대대로 올라가서 그들 권씨의 승지에 이르기까지의 몇십 대조의 눈물이 되어 함께 이 권안달에게 유전이 된 것이리라.
아니, 그들 권씨 일가문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남의 땅을 파먹는 국말 13호에, 그리고 모든 그런 처지 사람들도 또한 권한달의 눈 속에 괴한 눈물과 같은 비극의 주인들이 아닐까. 저 눈 속에 서린 서름은 20년 후 또 나의 눈 속에 서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의 눈에 또 똑같은 서름이 서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이 궁벽한 촌으로 기어든 것인가?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반성해 보는 것이었다. 난들 시골로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소위 이르는 바 흙으로의 환원이라든가 노동의 신성이라든가 그런 값싼 명예에 동요된 것도 아니다. 시골로 와서 도시에서의 부채를 벗자 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좀 더 나 자신의 생활을 갖고 싶었다.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매고 쓴 차를 비싼 돈을 주고 마시고 남의 눈에 보호 비위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마음과 경제 여유를 나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쓰고 싶었다. 옷 한 벌에 100여 원씩, 헝겊오라기 한 개에 2, 3원씩 주고 사는 이보다 모두 훌훌 벗어붙이고 등걸 잠방이에 집신이나 꿰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남의 이목을 꺼릴 필요도, 남의 눈에 보호 비위를 할 필요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문화인인 채 가장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다. 송아지가 아닌 바에야 멀쩡한 놈의 모가지에 헝겊끈을 잡아맬 필요가 어디 있으며, 옷은 사람의 살을 가리게만 족하면 그만이겠거늘 빛을 보고 천을 보고 모양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뭘 2푼 내지 3푼의 고리를 물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더냐 했었다. 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자고 나오면서도 백만장자인 척 해야만 하는 도시, 허위와 가식과 가장 훌륭한 생활 방법이 되어 있는 도시, 거기에 미련을 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무한한 공을 손바닥만하게 줄여볼 까닭이 무엇이냐.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또 마음대로 누워서 창망한 대공, 흐르는 구름,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골, 호피 담요보다도 오히려 부드럽고 향기로운 잔디밭, 우거진 숲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신선한 공기. 무엇에 팔려서 이런 대자연을 두고 가로수의 빈약한 그늘 밑을 장대고 살랴. 생활 방편이 불편해서 라고 도시인들은 말한다. 그러나 도시는 생활 방편이 지나치게 편한 폐해다는 없다는 것인가? 언제나 알지 못하는 세계란 아름다운 법이다. 나도 알지 못하는 농촌을 낙원처럼 여겼다. 아니, 나의 단순한 성격의 탓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파란 하늘이 보고 싶었다. 흐르는 구름이, 그리고 흐르는 별이 보고 싶었다. 숲속에 서려진 신비, 데파트 대창살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새소리가 아니라 울창한 숲과 파란 하늘과 흐르는 구름을 보고 진심으로 노래 부르는 새소리가 무턱대고 듣고 싶었다. 미칠 듯이. 그러나 권한달의 얼굴을 대할 때 나의 꿈은 너무나 처참하게도 깨지고 마는 것이었다. 종기 아른 아이가 침장이를 피하듯이 나는 내 마음속에 점점 커가는 응어리를 날마다 만져보면서도 기를 쓰고 권한달과 마주치기를 피했다. 그러나 불행히 나는 아침 저녁으로,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입김이 내 얼굴에 와서 퍼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군이 내 집으로 알선해 준 집은 안달의 집에서 문 여닫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붙어 있다. 혹 정군이나 누가 와서 날 찾게 되면 누가 찾습니다 하고 먼저 듣고서 전가를 해준다. 그러나 하늘은 피해 살 수는 있어도 삽작을 나서면 그의 삽작이 들여다보이는 이웃 사람을 피해 살 도리는 없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권씨로 해서 가슴속까지 불쾌한 전율을 느끼고야 마는 것이었다. 설마 차차 나아가겠지. 심지어 나는 이렇게 위안을 삼고 대공과 잔디밭과 숲을 즐겼다. 그러나 지나면 지날수록에 나의 공포는 커지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권한달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었다. 1년 내 고등어 꼬랑지 하나 사 먹는 것을 못 보았다는 것이요. 닭을 10여 마리나 치면서도 50평생 달걀 단 한 개를 자기 상에 놓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 달에 한두 번 장회를 가야 국 한 그릇 사 먹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건 무서우니까 기를 쓰고 맨입으로 오죠. 어쩌다 누가 끌어? 없죠. 경우는 밝은 사람이니까. 남의 걸 얻어먹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자기 털 빼서 제 구멍에 박을 사람이니까. 또 이런 말을 내게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권한달의 안달은 참 유명하지요. 보실래요? 이 요전에 읍에까지 고치를 바치러 갔군요. 이 갈 때는 관에 7원만 했으면 젠장 장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오겠구먼. 가면서 그럽디다요. 안달내는 7~8관이나 땄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이 관에 7원이 아니라 9원 30전입디다요. 9원 34전. 그래 모두들 막걸리 사발이나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워낙 배는 고프고 하니까 동전 2입 주고 엿 한 가래를 사먹군 냉수만 들이켰디다요. 에이 그런 놈의 안달. 그 본받을 만한 장한 일이죠. 하고 듣다 못해서 나는 석근이라는 그 젊은 친구의 입을 막았다.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요? 석근이는 숨을 콩 막혔다는 표정으로 날 멍하니 쳐다보더니 아니 그래 돈 모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 사람이 살고 봐야지. 공돈이 20여 원이나 생겼는데 장국밥 한 그릇 안 사 먹고 온단 말이오. 그 괜한 객돈 아닌가요? 참, 이 박상을 먼저 박안달이라고 불러야겠수다. 원 그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말이외다. 처자는 굶기는 것도 죄라는데 제 배때기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기 창자를 굶긴단 말이오. 오는데도 이놈의 창자가 쪼록쪼록 지렁이 우는 소리를 합디다요. 그래서 배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허리꿈만 우찍우찍 조여 맵디다요. 그래 그것도 본받을 만한 일이요. 누구든지 그런 본을 받기만 했다간 영락없이 고택골 가네. 곰보가 띄엄띄엄 하는 소리로 툭 한마디 던진다. 이제 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졌다. 나는 권한달의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국말로 내려온 것은 감나무잎 단풍이 한창일 무렵이다. 50년 내 대안이라는 가물로 해서 거둠새도 없고 농가에서는 비교적 한산한 시기였다. 그러나 나는 그 감잎이 다 떨어지고 진눈깨비가 푸슬푸슬 내릴 때까지 또 한 번도 권한달이 한가히 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동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한가했다. 낮에는 팔짱을 끼고 서성대다가 저녁이면 모여 앉아서 화투도 치고 밤윷도 놀고 고누를 놓기도 한다. 그러나 권한달은 걸음을 개지 않으면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간다. 점심도 안 먹는지 온종일 고주막 캐는 소리가 구슬프게 공복을 울린다. 하다 할 일이 없으면 마당을 쓱쓱 쓸고 있다. 한 번 내가 무언 마당을 그렇게 여러 번 쓰세요? 내가 보기에도 오늘 벌써 2번째인데 이 농가란 너무 맑아도 보기 싫답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다. 모르시는 소리시죠? 우리네가 마당이 깨끗하라고 비지를 하나요? 그럼요. 나는 말뜻을 채 알아채지 못했다. 농가야 그야말로 좀 어지러우면 어떤가요? 하지만 한 번 쓸면 그만큼 밑거름이 생기거든요. 이 나뭇잎이 걸음 새기는 데는 좋습니다.
밤에는 이슥하도록 자리를 맨다. 어쩌다 잠이 안 와서 밖을 나서면 고드렛돌 맞부딪히는 소리가 델그락델그락 문틈으로 새 나온다. 반나마 찢어진 다리 감나무 가지에 걸려 있다. 나는 공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권한달한테 느끼기 시작했다. 여태 안 주무십니까? 박 선생이십니까? 들어오시오. 우리는 장시간이나 농사 이야기를 했다. 내년 봄에 파종할 순서며 여기에 토질 잔손질하는 묘득 이런 것을 두서없이 묻는 대로 대답을 하다가 그 큰일이시오. 한다. 뭐가요? 시골이란 자기 손으로 꿈지럭거려야 하는 법인데 뭐 박 선생이야 어디 뭐 해보았겠어요? 어떻든지 다른 도리를 해야지 농사란 그렇습니다. 자기 털 빼서 자기 구멍에 박아야 하는 건데 그게 지금이야 어디 그리 쉬운가요? 허구 농사란 자기가 제일 하고 자기한테 품삯 받는 셈인데 박 선생이 어디 그렇소? 일도 남을 줘야지 품삯도 남을 줘야지 그 아닌 말로 배 주고 뱃속 벌어먹는 푼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런 말은 동네지간에 할 말은 아니로돼 아무개는 사람의 속이 막지 못하고 또 누구는 사람이 안팎이 다르고 누구는 입이 싸고 누구는 염치가 없고 하니 내색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줄이나 알라고 하고는 이 권아무개는 나와도 척분갈이 되지만 시비를 가리는 데야 척분이란 게 하관인가요? 사람이 좀 박합니다. 그 사람이 글자나 배웠죠. 근데 그게 탈이야. 글을 배울 땐 남 모르는 걸 띵겨주자고 배울 겐데 이건 남을 속여먹는 데 쓴단 말이오. 까막눈이야 속인들 뭐 아나요? 속은 소경이 그른가 속여먹는 눈뜬 놈이 그러지. 이른 봄날처럼 땀구멍이 간질도록 따스한 날 한낮이다. 나는 뒷산부리 전나무가 두어주선 연묘 앞 잔디에 번듯이 누워 있었다. 정말 농촌에서 생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불안을 가져온 것이다. 아쉬운 대로 논마지기와 밭되기라도 얻었으면 했으나 책상 물림한테 전답을 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몇 푼 안 되던 퇴직금 끄트러기도 이제는 거의 동이 날 지경이다. 저 무한대한 푸른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배도 안 부른가 보구나. 그렇겠지. 뭐 사람은 푸른 하늘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하슈? 하고 권한달이 나무찌개를 내려놓는다. 사할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할궁리? 사할궁리를 하자면 사람은 궁합니다. 그래요? 죽을 궁리를 해야죠. 재미있는 말이라고 혼자 감탄하고 앉았는데 그는 푸슬푸슬 이야기를 꺼낸다. 듣건대 그의 최대 희망은 논 열마지기와 밭 이틀갈이라 한다. 공부했으나 지금 세상 형편 돌아가는 것을 보니 공부만으로도 먹고 살 수 없고 자식들한테 꽂아 먹을 것이나 물려주면 싶다는 것이다. 정말입니다. 내 그 이상 더 바란다면 죄를 받지요. 아버지도 논 열마지기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저래 극에나 갈아서 연명이나 하면 살죠. 이 재산이란 덜컥 있어도 걱정이지. 이 단양댁 보세요. 영감님은 1년 가야 동전 한 푼 쓰지도 못하면서 어떤 자식이 돈을 훔쳐내나 어떤 손자놈이 땅 문서를 빼내나 어디 사음이 바가지를 안 씌우나 그저 날이 새나 잠이 드나 이게 근심이라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더러 팔자가 늘어졌다고 하죠. 괜한 소리입니다. 지금 댁에 단마지기가 있다면서요? 나는 정군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그의 나이를 따져보니 이 농부의 3대째 기원이 언제나 이루어질까를 손꼽아 보는 것이다. 이 말이 단마직이지요. 하지만 그게 논인가요? 천수답이지.
아예 인젠 생각지도 않소. 내 나이 50이 가까웠고 세태는 변했어요. 이 뭘로 열맞이길 채우겠소? 있는 거나 안 팔아먹으면 다행이죠. 권한달은 긴 한숨을 쉬며 지게 목발에 두 어깨를 뒤어미는 것이었다. 눈 한 점 없는 강추위가 달포를 두고 있대었다. 나는 내 처와 어린 것들과 같이 마치 개구리처럼 방 속에서 과동을 했다. 아스팔트 바람에 약할 대로 약해진 나의 몸은 저항력을 잃고 있었다. 처도 아이들도 가쁘게 기침만 하고 어떤 밤은 거의 새웠다. 나는 고난달의 얼굴을 보는 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루는 날이 좀 풀리는 듯해서 몸이 뒤룩거리도록 껴입고 여러 날 만에 정군을 찾아갔다. 양갱이, 양봉이니, 포도, 삶, 약초, 복숭아 이런 부업의 이야기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내게는 화중지 병이었다. 나의 저금 통장에는 30원 미만의 돈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에이, 이제 돈 얘긴 그만둡시다. 우린 그러다 굶게 되면 서울로 기어 올라가지. 무슨 배참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르니까 정군도 무색한지 잠시 말이 없더니 참, 저 권한달 말이요. 이 잘하면 심평이 좀 펼걸? 뭐 좋은 수가 있나요? 수월할 건 못 되지만 그래도 한 3, 400원 생길걸? 허,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군요. 하고 나는 곧 토지 중개를 했는 게다 싶었다. 사실 가을이라도 경기일 때는 토지 브로커로 들썩했다. 어차피 풍선 경기겠지만 2, 30전의 밭이 1원, 심하면 2원까지도 호가가 되고 또 매매가 된다. 심한 것은 국말 근방의 야산들이 평당 3, 4전 하던 것이 일약 1원 2, 30전에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것이다. 국말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토지 속에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터다. 내가 그렇지 않느냐고 하니까 정군은 소개를 한 게 아니고 소개를 당했답니다. 하고 웃는다. 근방에 권신의 종중산이 있어요. 그리 큰 산은 아닌데 정 같으면 4, 500원밖에 못 나갈 것이 요번 통에 6,000원에 매매가 되지요. 이 권한달도 권리가 있으니까 아마 한 3, 400원 몫이 차지될 겁니다. 나는 사실 나 자신에게 그만한 돈이 떨어진 것만큼이나 기뻤다. 거참 기쁜 소식이네요. 내가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자. 헌데 권한달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몹시 반대를 한다더군요. 왜 그럴까요? 그 산엔 권신의 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지 조상의 해골을 팔아먹는 셈이 아니냐고 펄펄 뛰더래요. 허, 나는 어쩐지 그 이상 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느껴져서 그대로 함구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 지 며칠이 안 가서 권신의 종중사는 드디어 팔리고 말았다. 그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권씨의 심정이 짐작되어 나는 거기에는 한 번도 스치지 않았다. 그도 종중산에 대해서는 이런 반사가 없었다. 그래저래 나도 그 일은 아주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시 달포가 지나자 나는 정말 갈 때까지 가고 말았다. 음력 정월인지라 햇볕도 훨씬 따스했고 오후면 마루에 볕이 들어서 어린 것들과 나와 앉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든지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창망한 대공과 폭신한 잔디밭을 마음껏 즐길 수는 있었다. 그러나 석유 괴짝으로 짜놓은 쌀그릇은 거의 밑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부부는 어린애들을 하나씩 데리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아서 창망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과 같이 허망된 심경이었다. 울고 싶은 심경이었다. 아니, 나중에 보니 아내의 눈에는 진짜 이슬이 맺혀 있었다. 별 수 있소? 당분간 당신은 친정에 좀 가 있소. 어린 것들은요? 당신 가면
걔들도 같이 가야지. 이 호라비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있은들 어쩌겠소? 당신은요? 나야 또 서울로 가서 직업을 얻어보는 거지. 뭐 죽기보다도 싫지만은. 나는 또 원망스럽게 창망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아내도 나와 똑같은 심경이었던지 시선을 멀리 치보내고 앉아 있었다. 아내는 어린 것들을 데리고 친가로, 나는 다시 서울로. 이렇게 농촌의 꿈이 깨지자 우리는 서서히 이반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에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을 만큼 되어 있던 터라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만 해도 쓸데없다고 권한달대기 그러더라고. 분한 듯이 와서는 한숨만 쉬고 앉았다. 나는 우선 이반과 아내 차비만이라도 있어야 할 판이다. 그날로 몇몇 친구한테 편지를 띄우고 우두커니 배달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닷새가 지났다. 친구한테서는 이렇다 할 엽서도 없다. 인제는 가서 떼라도 쓸 밖에 없다. 주섬주섬 집어치웠던 양복을 꺼내 입고 신발끈을 매는데 저 박 선생, 하고 누가 찾는다. 그 누구세요? 나입니다. 권한달이었다. 나는 아내의 고무신 짝을 질질 끌고 나갔다. 우리 애엄마한테서 얘긴 들었습니다. 참.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시고 섰더니 내일 오시나요? 글쎄요. 내일 아마 못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안 됐는데. 하고 딱해하는 표정이다. 왜요? 내일 뭔 일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내일 내가 잔치를 좀 해요.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 박 선생이 안 계시다면 섭섭하게 됐네요. 잔치라니요? 의외였다. 권한달의 집에는 잔치를 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다른 게 아니라요. 아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내게 이번에 우스운 돈이 한 300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한번 차려놓고 먹어나 보자 한 거죠. 도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다. 안달은 창피한 노릇이라고 외면을 해가며 종중산에 팔린 경과를 길게 설명을 한다. 역시 그는 끝까지 반대를 했던 모양이지만 다수 가결로 매도 증서에 도장이 찍히고 어제 그 분배액이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만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잔치까지는 이해가 어려웠다. 그래서 의아해하니까 이 기실인즉슨 이렇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내게 당한 돈도 아니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돈이거든요. 이 조상의 뼈를 판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난 생각다 못해서 내 몸에는 안 지니기로 했어요. 얼마 빼서 같이 코올리고 자란 친구들과 돼지나 한 놈 잡아서 술이나 받아서 먹고 나머진 박 선생하고 의논껏해서 좋도록 하려고요. 아니, 그 큰 돈을 그렇게 자룡이 허엉칼 쓰듯 하시렵니까? 하고 나는 억지로 농담을 꾸미려 했지만 나 자신이 지금 궁한 나머지 비굴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차니만큼 그것은 농담도 되지 못했다. 그게 잘 쓰는 거죠. 내가 친구들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갚아야 하고 독리덕으로 살았으니 그 은공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 잘 쓰는 겁니다. 내 아버지 말씀이 늘 그랬습니다. 의 아닌 돈을 몸에 지니면 사가 붙느니라고요. 그럼 내일 꼭 좀 내려오십시오. 네, 꼭 올게요. 암요, 와야죠. 야, 하룻밤에도 만리성을 쌓는다는데 행인처럼 그대로 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친구를 찾아갈 용기도 없어서 며칠을 뒹굴고만 있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안달소전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